이 차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서울 외곽 고속도로 한복판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훑어봤고 덩치 큰 경호원 2명은 코웃음을 쳤다.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나는 장난치는 게 아니었다. 부푼 배를 감싼 채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틀림없었다. 연료 펌프의 전기회로 문제였다. 차 안에서는 중년의 남자가 짜증스럽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회색 정장에 은색 커프스 단추, 손목에 명품 시계. 그는 강민호,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었다. TV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정비사는 언제 오는 거야? 30분 후라고?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권력에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10분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침묵이 흘렀다. 강민호가 창문을 내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네. 지금 임신 중인 것 같은데 차를 고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며 불편함을 알렸지만 나는 참았다. 이건 기회였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공구함 좀 빌려주세요. 운전기사는 망설이다가 트렁크를 열었다.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공구를 집어들고 차체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가 등을 지졌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였다. 엔진 소리를 들어라, 지은아. 차는 말을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감고 엔진의 떨림을 느꼈다. 배선을 따라가며 문제의 지점을 찾았다. 역시 연료 펌프 릴레이였다. 접점이 부식되어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나는 작은 줄칼로 접점을 닦아내고 다시 연결했다. 시동 걸어보세요. 내 목소리에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엔진이 깨끗하게 살아났다. 경호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고 강민호는 차에서 내려 내 앞에 섰다. 어떻게? 나는 몸을 일으키며 더러워진 손을 닦았다. 배가 무거워 움직임이 느렸다. 아버지가 정비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강민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동정도 경멸도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다. 이름이 뭡니까? 지은입니다. 지은 씨. 그가 명함을 꺼냈다.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그가 다시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믿기지 않았다. 벤츠는 고속도로를 따라 멀어졌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뱃속에서 아이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우리.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다리 밑 추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야 나는 깨달았다. 희망이란 건 언제나 잔인하게 짧다는 것을. 이 차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서울 외곽 고속도로 한복판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훑어봤고 덩치 큰 경호원 2명은 코웃음을 쳤다.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나는 장난치는 게 아니었다. 부푼 배를 감싼 채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틀림없었다. 연료 펌프의 전기회로 문제였다. 차 안에서는 중년의 남자가 짜증스럽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회색 정장에 은색 커프스 단추, 손목에 명품 시계. 그는 강민호,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이었다. TV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정비사는 언제 오는 거야? 30분 후라고?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권력에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10분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침묵이 흘렀다. 강민호가 창문을 내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네. 지금 임신 중인 것 같은데 차를 고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며 불편함을 알렸지만 나는 참았다. 이건 기회였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공구함 좀 빌려주세요. 운전기사는 망설이다가 트렁크를 열었다.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공구를 집어들고 차체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가 등을 지졌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였다. 엔진 소리를 들어라, 지은아. 차는 말을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감고 엔진의 떨림을 느꼈다. 배선을 따라가며 문제의 지점을 찾았다. 역시 연료 펌프 릴레이였다. 접점이 부식되어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 나는 작은 줄칼로 접점을 닦아내고 다시 연결했다. 시동 걸어보세요. 내 목소리에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엔진이 깨끗하게 살아났다. 경호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고 강민호는 차에서 내려 내 앞에 섰다. 어떻게? 나는 몸을 일으키며 더러워진 손을 닦았다. 배가 무거워 움직임이 느렸다. 아버지가 정비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강민호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동정도 경멸도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었다. 이름이 뭡니까? 지은입니다. 지은 씨. 그가 명함을 꺼냈다.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그가 다시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믿기지 않았다. 벤츠는 고속도로를 따라 멀어졌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뱃속에서 아이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우리.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다리 밑 추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야 나는 깨달았다. 희망이란 건 언제나 잔인하게 짧다는 것을. 지은아, 렌치 줘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정비소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공구함에서 15mm 렌치를 집어 아버지 손에 쥐어드렸다. 8살이었던 나는 이미 공구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다. 잘했어.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다. 우리 딸은 정비사 제목이야.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여자아이가 기름 냄새 나는 정비소에서 뭘 배우냐고 공부나 시켜야 한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다. 지은이가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야? 기술은 거짓말을 안 해. 평생 밥벌이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맞았다. 나는 차가 좋았다. 엔진의 규칙적인 리듬, 기계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정교함, 고장난 것을 고쳤을 때의 짜릿함. 그 모든 게 좋았다. 12살 무렵 나는 혼자서 오일 교환을 할 수 있었다. 15살엔 브레이크 패드를 갈았고 17살엔 엔진 오버홀까지 해냈다. 이야, 임 사장 딸 실력 좀 보게. 남자들도 못하는 걸 저렇게 뚝딱 해내네. 동네 아저씨들이 감탄했다. 정비소는 점점 더 바빠졌고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 지은아, 이리 와봐. 작업대 앞에 선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손에는 낡은 공구함이 들려 있었다. 이거 할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주신 거야. 이제 내 거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공구함은 아버지의 보물이었다. 30년 넘게 함께한 손때 묻은 공구함이었다. 아빠, 기술자는 도구를 소중히 여겨야 해. 그리고 기억해라. 차는 말을 한다. 엔진 소리를 들어라. 떨림을 느껴라.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차가 알려줄 거다. 나는 공구함을 꼭 껴안았다.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를 다독였다. 그날 밤 나는 공구함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다.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와 함께 이 정비소를 더 키우고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건 간판을 달 거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18살이 되던 해봄 삼촌 남기훈이 정비소에 나타났다. 몇 년 만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좀처럼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형님, 요즘 장사 잘 되시죠? 삼촌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럭저럭 먹고 살지 뭐. 자네는 어떤가? 저야. 힘들죠. 형님처럼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닦으셨다. 나는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삼촌의 시선이 정비소 구석구석을 훑었다. 새로 들여온 장비, 벽에 걸린 고객 감사패, 장부가 놓인 책상.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형님, 저한테도 기술 좀 가르쳐 주시죠. 가족 아닙니까? 기술은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야. 몸으로 익혀야 해. 그럼 동업이라도 합시다. 제가 자본을 대고 형님이 기술을 맡으시면. 됐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난 혼자 일하는 게 편해. 삼촌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하지만 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그의 눈빛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증오와 질투로 뒤범벅된 눈빛. 그로부터 2달 후 정비소에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그날 밤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지금도 가끔 꿈을 꾼다.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 꿈. 정비소에서 함께 차를 고치는 꿈. 깨어나면 눈물이 베개를 적신다. 그 공구함은 이제 내 곁에 없다. 삼촌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정비소도 집도 추억도. 하지만 기술만큼은 빼앗지 못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것, 내 손 안에 새겨진 것, 그것만은 누구도 뺏을 수 없었다. 차는 말을 한다.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다리 밑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벤츠를 고쳤던 오늘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아버지가 내게 남긴 것이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 지은아, 엄마 심부름 좀 다녀와. 두부 한 모만. 엄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나는 공구함을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올게요. 2011년 7월 15일 저녁 8시. 내 인생이 무너지기 1시간 전이었다. 동네 슈퍼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나는 두부를 사들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여름밤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매미 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그런데 집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정비소 불이 꺼져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밤 10시까지 일하셨는데 오늘은 일찍 문을 닫으신 걸까?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 아빠? 대답이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두부를 떨어뜨리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거실 바닥에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다. 아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께 달려갔다. 하얀 셔츠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가슴에 칼자국이 선명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아버지의 눈이 간신히 떠졌다.
입술이 떨렸다. 응. 말하지 마세요. 내가 구급차 부를게요. 나는 울먹이며 전화기를 찾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았다. 힘없는 떨리는 손이었다. 심해. 남기. 뭐라고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손이 축 늘어졌다. 아빠. 안 돼. 아빠. 나는 아버지를 흔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안을 뒤졌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엄마도 거기 계셨다. 침대 옆에 쓰러진 채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엄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게 꿈이라고 악몽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바닥에 묻은 피는 뜨거웠고 엄마의 손은 차가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나는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왔다. 하지만 아무도 살릴 수 없었다. 학생 괜찮아요? 일단 진술 좀 해야겠어요. 경찰이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입술로 상황을 설명했다. 심부름 갔다가 돌아왔더니 이미. 혹시 수상한 사람 본 거 없어요? 누가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미움살 분이 아니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친절하신 분이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조심해. 남기훈. 삼촌. 삼촌이요. 삼촌? 2달 전에 삼촌이 왔었어요. 동업하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거절하셨어요. 그때 삼촌 표정이. 경찰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해 볼게요. 하지만 조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음 날 정비소 금고에서 돈이 사라진 게 발견됐다. 그리고 경찰은 내게 물었다. 금고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누구죠? 저랑. 부모님이요. 혹시 돈이 필요했던 적 있나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경찰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에요. 제가 왜 부모님을. 진정하세요. 그냥 절차상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삼촌이 나타났다. 그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경찰에게 말했다. 조카가 요즘 불량 친구들이랑 어울렸다고 형님이 걱정하셨어요. 돈도 자꾸 달라고 했대요. 거짓말이에요. 지은아, 왜 이러니? 삼촌은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삼촌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게 삼촌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결국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했다. 저 애가 부모 죽인 거 아니야? 돈 때문에 그랬다던데. 삼촌은 유산 상속자가 되었다. 정비소도 집도 모든 게 삼촌 명의가 됐다. 그리고 나는 거리로 쫓겨났다. 18살 소녀에게 세상은 지옥이었다. 첫날 밤 나는 정비소 뒷골목에서 잤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몸을 웅크린 채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피에 젖은 아버지,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 이게 꿈이겠지. 하지만 아침 햇살이 얼굴을 때렸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건 끝나지 않을 악몽이라는 것을. 배가 고팠다. 주머니엔 2,000원밖에 없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고 나니 500원만 남았다. 이제 어떡하지?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어디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고등학교도 안 나온 애를 누가 써? 그것도 부모 죽인.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일주일 후 나는 서울역 근처로 흘러들었다. 그곳엔 나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혜야, 여기서 뭐 해?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내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따뜻한 빵 하나를 내밀었다. 먹어. 배고프잖아. 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내 등을 토닥였다. 세상이 원래 그래. 버텨야 해. 하지만 버티는 건 상상보다 힘들었다. 겨울이 왔다. 영하의 날씨에 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남대문 시장 근처 다리 밑으로 자리를 옮겼다. 골판지를 깔고 주운 담요를 덮었다. 그래도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학생, 여기서 자면 안 돼요. 경찰이 나를 쫓아냈다. 나는 다른 곳으로 또 옮겼다. 구걸을 했다. 처음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손을 내미는 것조차 수치스러웠다. 도와주세요. 밥 한 끼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어떤 이는 동전 몇 개를 던졌다. 그 돈으로 편의점 삼각김밥을 샀다. 1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옛날의 임지은이 아니었다. 머리는 엉키고 옷은 더러워졌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취한 남자가 다가왔다. 야, 어린 게 여기서 뭐 해?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몸을 움츠렸다. 가만히 좀 있어봐. 남자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뿌리쳤다. 꺼져요. 인연이 어디서? 남자의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얼굴을 맞고 쓰러졌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질러 남자는 도망갔다. 하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됐다. 세상은 여자에게, 특히 약한 여자에게 잔인했다. 어느 날 나는 폐건물에서 잠들었다. 깊은 밤 누군가 내 몸을 짓눌렀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어둠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저항했다. 발버둥 쳤다. 하지만 힘이 달렸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남은 존엄마저 빼앗겼다. 새벽이 되어서야 남자는 사라졌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왜 나야?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2달 후 나는 깨달았다.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 설마 병원에 갈 돈도 없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명확했다. 입덧, 피로, 배의 팽창. 나는 임신했다. 이걸 어떡하지? 낙태할 돈도 없었다. 아니, 그럴 용기도 없었다. 이 아이는 내가 원하지 않았다. 그 끔찍한 밤의 결과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만이 내게 남은 전부였다. 미안해. 나는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었다. 내가 이런 엄마를 만나서 미안해.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갑게 변했다. 저것 봐, 애까지 가졌네. 어쩌다 저 꼴이 됐을까? 불쌍하긴 한데. 자기가 자초한 거 아니야?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었다. 한강 다리 밑,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배가 점점 불러왔다. 움직이기 힘들어졌다. 구걸도 어려워졌다. 어느 날 나는 쓰러졌다. 누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복지사였다. 그는 나를 쉼터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과 음식을 줬다. 여기서 좀 쉬다 가요. 출산 준비도 해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나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쉼터엔 규칙이 있었다. 시간 제한, 행동 제한. 나는 그런 걸 견딜 수 없었다. 자유가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렇게 나는 만삭이 되어서도 거리에 있었다. 어느 날 고속도로 옆을 지나다 멈춰 선 벤츠를 봤다. 그리고 엔진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는 말을 한다.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차에 가까이 다가갔다. 이 차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그 말과 함께 내 인생은 다시 한번 방향을 틀었다. 명함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다. 나는 한강 다리 밑에 앉아 그 명함을 꺼내봤다. 깨끗한 흰색 바탕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 강민호 회장 대한그룹.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걸지 못했다. 뭐라고 말하지? 안녕하세요. 저 다리 밑에 사는 임산부인데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뱃속에서 아이가 발길질을 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더 세게 움직였다. 출산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너는 어떻게 태어날까?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복지관에서 받은 중고폰이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임지은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정중하고 차분한 톤. 네. 누구세요? 대한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연락이 안 닿아 직접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제 번호를? 고속도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차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요? 네. 회장님께서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더러운 옷을 내려다봤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얼굴은 씻은 지 이틀째였다.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위치만 알려주시면 차가 바로 갑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뱃속 아이가 또 발길질을 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한강대교 남단 다리 밑이요. 30분 후 검은색 제네시스가 도착했다. 운전기사가 내려 공손히 인사했다. 임지은 씨이십니까? 네. 탑승해 주세요. 차 안은 따뜻했다.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은은한 음악이 흘렀다. 나는 몸을 움츠렸다. 더러운 내가 이 깨끗한 차를 더럽히는 것 같았다. 차는 강남으로 향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섰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 멈췄다. 대한그룹 본사. 제가 이런 데를. 걱정 마세요. 회장님 사무실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40층까지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비서 한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입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거대한 책상 뒤로 강민호가 서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고속도로에서 들었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달랐다. 앉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편하게 드세요. 나는 컵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고쳐준 차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정비 기록을 봤죠? 네. 전문 정비사도 찾지 못한 문제를 당신은 10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공구함 하나로.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슨?
저희 그룹에서 신규 자동차 정비 사업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술 고문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나는 귀를 의심했다. 저를요? 네. 당신의 실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 눈을 봤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의지를 봤어요. 목이 메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대한 게 얼마만인가. 하지만 저는 이런 몸이고 학력도 없고 전과는 없지만 소문이 상관없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중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일단 출산부터 하셔야겠죠. 병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당장 필요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성금입니다. 나중에 일하시면서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무게가 느껴졌다. 희망의 무게였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강민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는 그날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다.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미래를. 다시 기술자로 일할 수 있는 미래를.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만남이 새로운 시작인 동시에 더 큰 위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강민호는 나를 그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지내세요. 출산 준비도 하고 몸조리도 해야죠. 차가 대문을 지나 들어서자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넓은 정원, 분수대, 그리고 궁전 같은 저택. 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었다. 이런 곳에 제가요? 손님용 별채입니다. 편하게 쓰세요. 별채라고 해도 내가 살던 집보다 몇 배는 컸다. 침실, 욕실, 거실이 따로 있었다. 옷장에는 새 옷들이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채워져 있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집사 최 씨가 공손히 말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따뜻한 눈빛을 가졌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푹 쉬세요. 문이 닫히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게 꿈인가? 배를 쓰다듬었다. 아이가 대답하듯 발길질을 했다. 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침대에서 잤다. 일주일이 흘렀다. 병원 검진을 받았고 영양제를 처방받았다. 몸무게가 조금씩 늘었다. 강민호는 가끔 들러 안부를 물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나중에 일 잘하시면 됩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산책을 나갔다. 정원의 공기가 상쾌했다. 장미가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그때 본체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최근 금융권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누군가 우리 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적대적 M&A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적해봐. 배후가 누군지 알아내.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엿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원을 산책하던 중 나는 장미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다. 이건 작은 금속 장치였다. 렌즈와 안테나가 달려 있었다. 카메라였다. 누군가 이 저택을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급히 강민호에게 달려갔다. 회장님,
이거 봐주세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정원 장미 덤불 사이에요. 강민호는 즉시 경호팀장을 불렀다. 저택 전체를 점검해. 지금 당장. 30분 후 경호원들은 3개의 카메라를 더 발견했다. 현관, 주차장, 그리고 내가 머무는 별채 근처.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호팀장의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다. CCTV 기록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새벽 2시, 나는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 창밖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다. 정원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그는 움직이지 않고 별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막았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경호실로 전화했다. 정원에 누가 있어요? 지금 갑니다. 2분도 안 돼 경호원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사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발자국이 있습니다. 경호원이 손전등을 비췄다. 정원 흙바닥에 신발 자국이 선명했다. 담을 넘어온 것 같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강민호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네. 무서웠어요. 오늘부터 경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별채 앞에 경호원을 배치하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다. 별채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건 뭐지?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내 사진이었다. 거리에서 찍힌 사진. 배가 불러온 모습으로 다리 밑에 앉아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사진 뒷면에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안다. 손이 떨렸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누가? 왜? 강민호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더 끔찍한 발견이 있었다. 주차장에 세워진 강민호의 차량. 정비를 하던 중 기술자가 소리쳤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차 밑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었다. 폭탄입니다. 시동을 걸면 터지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했다. 저택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리고 폭발물을 제거하던 중 한 가지 더 발견됐다. 작은 금속 팔찌. 까만 금속에 N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팔찌. 나는 그 팔찌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상징. 부모님이 죽던 날 밤 현장에서 봤던 바로 그 상징. 이게 아세요? 강민호가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바닥에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우리 둘은 깨달았다. 과거가 나를 쫓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24시간 경호 체제로 전환합니다. 강민호의 지시가 떨어졌다. 저택 곳곳에 경호원들이 배치됐고 CCTV가 추가 설치됐다. 나는 별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답답하시죠? 집사 최 씨가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다. 괜찮아요.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했다. 창밖을 볼 때마다 누군가 서 있을 것 같았다. N 팔찌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경찰 조사가 진행됐지만 단서는 없었다. 지문도 발자국도 추적이 안 됩니다.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혹시 적이 있으신가요? 사업상 원한을 품은 사람이라든지. 강민호는 침묵했다. 재벌이라면 적이 없을 수 없었다. 명단을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형사가 떠난 후 강민호는 나를 불렀다. 임지은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 부모님 사건에 대해 더 아는 게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남기였어요. 삼촌 이름이죠. 삼촌이 연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을 차지했고요. 강민호는 턱을 쓸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부모님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그 위로 N 팔찌를 찬 검은 그림자들이 웃고 있었다. 지은아, 도망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임지은 씨, 괜찮으세요? 경호원의 목소리였다. 네. 괜찮아요. 악몽이었어요. 물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배를 쓰다듬었다. 아이가 꿈틀거렸다.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조금만 참아. 곧 안전한 곳에서 태어날 거야. 하지만 다음 날 밤 모든 게 틀어졌다. 밤 11시. 나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밖에서는 경호원들이 순찰을 돌았다. 갑자기 정전이 됐다. 순간 비상등이 켜졌지만 곧 그것마저 꺼졌다. 완전한 어둠. 이게 무슨...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침입자다. 몇 명이야? 동쪽에서 넘어왔다. 총성이 울렸다. 탕! 탕탕!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 밑으로 숨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별채로 들어오고 있었다. 찾아. 여자를 찾아.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거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입을 막았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침실 문이 벌컥 열렸다. 여기 없다. 다른 방 뒤져.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기어나왔다. 창문 쪽으로 갈까, 문 쪽으로 갈까? 그때 배에서 예리한 통증이 왔다. 나는 입을 막았지만 신음이 새어나왔다. 진통이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하지만 통증은 점점 강해졌다. 물이 흘러내렸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제기랄. 밖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다. 더 가까워졌다. 회장은 어디 있어? 본체다. 본체로 가. 폭발음이 들렸다. 본체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문이 다시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다. 제발. 저는 아무것도. 조용히 해. 사내가 총을 겨눴다. 나는 눈을 감았다.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통증은 없었다. 나는 눈을 떴다. 사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뒤에서 강민호가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가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진통이. 양수가 터졌어요.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병원은 못 갑니다. 침입자들이 길목을 막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또 다른 진통이 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집사님, 집사님. 강민호가 소리쳤다. 최 씨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회장님,
지은 씨가 출산을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요? 지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택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지옥 같은 밤에 피와 총성 속에 숨 쉬세요. 크게 들이마시고 집사 최 씨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젊은 시절 군의관이었다고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침대에 누워 비명을 질렀다. 진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으악! 밖에서는 여전히 총성과 폭발음이 들렸다. 경호원들이 침입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회장님, 본체가 위험합니다. 경호팀장이 소리쳤다. 난 여기 있겠다.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 온기에 매달렸다. 힘주세요. 지금. 최 씨의 지시에 따라 나는 있는 힘껏 밀어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또 다른 침입자였다. 하지만 이번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그의 손목에는 N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강민호 회장.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누구냐? 강민호가 권총을 겨눴다.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검은 까마귀의 실행 책임자입니다. 검은 까마귀? 우리 조직을 모르시는군요. 하긴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남자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경호원 한 명이 달려들었지만 순식간에 목이 꺾였다. 경호원이 바닥에 쓰러졌다. 당신들이 내 부모를 죽였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나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임지은. 맞지? 어떻게? 우리는 7년 전 그 집을 방문했었지. 임철수, 박영애 부부. 좋은 사람들이었어. 안타깝게도. 왜 그랬어요? 명령이었으니까. 남자는 무심하게 답했다. 누구의 명령이죠? 강민호가 물었다. 돈을 주는 사람의 명령. 우리는 묻지 않아. 그냥 실행할 뿐. 누가 시켰는지 말해. 궁금하면 알아봐. 힌트를 주지. 가족이야. 가까운 가족.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삼촌. 빙고. 남자는 차갑게 웃었다. 남기훈. 그 사람이 우리를 고용했어. 형의 정비소와 재산을 원했지. 우리는 그걸 도와줬을 뿐이고. 이게 자식.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진통이 왔다. 으악. 지금 힘주세요. 최 씨가 외쳤다. 머리가 나오고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흥미롭군. 출산과 죽음이 동시에. 예술적이야. 그가 권총을 꺼냈다. 미안하지만 너는 여기서 죽어야 해. 남기훈의 명령이야. 내가 살아있으면 위협이 되거든. 강민호가 앞을 막아섰다. 내 시체를 넘어가야 할 거다. 그래? 그럼 2명 다 죽으면 되지. 남자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창문이 깨지며 섬광탄이 날아들었다. 으악! 눈이 멀듯 밝은 빛이 터졌다. 귀가 먹먹해졌다. 특공대다. 엎드려. 군복 차림의 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 강민호가 긴급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움직이지 마. 남자는 재빠르게 창문 쪽으로 뛰었다. 하지만 대원 한 명이 태클을 걸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확보. 건물 청소 완료. 침입자 12명 사살, 3명 생포.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나와요. 아기가 나와요.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리고 으아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총성과 폭발 속에서, 피와 죽음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왔다. 여자아이예요. 최 씨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내게 안겨줬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떨리는 울음. 우리 딸이야.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강민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피를 토하며 웃었다. 축하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남기훈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경호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지은 씨, 일어나실 수 있어요? 최 씨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들것을 가져와. 강민호의 지시가 떨어졌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나를 들것에 옮겼다. 아기는 내 품에 꼭 안겨져 있었다. 엄마, 출혈이 심합니다. 빨리 가야 해요. 병원까지 10분입니다. 버티세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다. 아기는 작은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우리 괜찮아. 나는 중얼거렸다. 의식이 흐려졌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수혈 준비.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의사들이 달려들었고 아기는 내게서 떨어졌다. 안 돼. 내 아기. 걱정 마세요. 아기는 건강해요. 지금은 엄마가 중요합니다. 마스크가 내 얼굴을 덮었다. 마취가스 냄새가 났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세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을 꿨다. 아버지가 정비소에서 웃고 계셨다. 잘했다, 지은아. 넌 강한 아이야. 아빠,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게 생겼구나. 그 아이를 위해 살아라. 하지만 전 약해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야.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넌 이미 증명했어. 고속도로에서 저택에서. 넌 살아남았어. 그게 가장 강한 거야. 아빠,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젠 가야지. 내 딸이 기다려. 아버지의 모습이 흐려졌다. 아빠, 눈을 떴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삐삐거리는 심전도 소리. 병실이었다. 깨어나셨군요. 옆에서 강민호가 일어났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회장님, 여기 왜? 걱정됐습니다. 수술이 3시간 걸렸어요. 아기는, 내 아기는 건강합니다. 신생아실에 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어머니, 아기 보러 가실래요? 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천천히요. 휠체어 가져올게요.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실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다. 17번이에요. 간호사가 가리켰다. 거기 분홍색 담요에 쌓인 내 딸이 있었다. 안녕.
나는 유리에 손을 댔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이름은 지으셨어요? 간호사가 물었다. 나는 생각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 아이에게 어떤 미래를 주고 싶을까? 희망이요. 임희망. 예쁜 이름이네요. 강민호가 옆에서 미소 지었다. 잘 어울립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병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똑똑. 문이 열리며 형사 2명이 들어왔다. 임지은 씨 맞으십니까? 네. 진술 받으러 왔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형사는 수첩을 꺼냈다. 저택 침입 사건 관련해서요. 생포된 용의자가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남기훈이라는 사람이 배후라고 합니다. 당신 삼촌 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7년 전 부모님 살해 사건도 그 사람 소행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정말요? 네.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내일 체포할 예정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견뎌낸 겁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들이 떠난 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희망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이 세상 그 무엇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강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커피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가 물었다. 살아갈 거예요. 희망이와 함께. 일은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희망이를 위한 보육시설을 만들어주세요. 저처럼 힘든 엄마들을 위해. 강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같이 만듭시다. 우리는 악수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희망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미래를 꿈꾸며 퇴원하는 날 햇살이 따뜻했다. 조심해서 가세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줬다. 내 품에는 희망이가 안겨 있었다. 작고 포근한 무게. 엄마가 지킬게. 나는 속삭였다. 강민호의 차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사방을 경계했다. 아직도 위험합니까? 내가 물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차는 저택으로 향했다. 침입 사건 이후 보안이 대폭 강화됐다. 높은 담장, 철문, CCTV, 순찰 경호원. 요새 같네요.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셔야 합니다. 별채는 완전히 수리됐다. 깨진 유리창은 교체됐고 총탄 자국은 지워졌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지울 수 없었다. 괜찮으세요? 강민호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밤만 되면 악몽을 꿨다. 검은 옷의 사내들, 총성, 비명. 하지만 희망이를 보면 버틸 수 있었다. 일주일 후 뉴스가 나왔다. 재벌 살해 교사 혐의로 남기훈 구속. TV 화면에 삼촌이 나왔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할 말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다. 삼촌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기억해둬. 나는 소름이 돋았다. 저 눈빛. 걱정 마세요. 그는 최소 20년은 나올 수 없습니다. 강민호가 안심시켰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삼촌 같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달이 흘렀다. 희망이는 쑥쑥 자랐다. 나는 조금씩 몸을 회복했고 정비일을 다시 시작했다. 이게 얼마만이지?
강민호의 차량 정비소에 섰다. 깨끗한 작업복, 새 공구함, 최신 장비들. 여기가 당신 작업실입니다. 제 작업실이요? 네. 마음껏 쓰세요. 나는 공구를 집어들었다. 손에 익숙한 무게. 아버지가 가르쳐준 감촉. 차는 말을 한다. 나는 중얼거리며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부터 나는 다시 정비사가 됐다. 아침에는 희망이를 돌보고 오후에는 일했다.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직원들이 감탄했다. 이 정도 고장은 전문가도 못 찾는데. 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희망이를 재우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임지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남기훈이 보냈어. 메시지가 있어.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감옥에서도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 내 딸 예쁘더라. 희망이라고 했지? 감히. 조심해. 우리는 언제든 갈 수 있어.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희망이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 거야. 즉시 강민호에게 연락했다.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같이 싸웁시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죠? 처음 고속도로에서 당신을 봤을 때 제 딸이 떠올랐습니다. 딸이요? 5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나이였죠. 당신을 보면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이랬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돕는 겁니다. 제가 못 지킨 딸을 당신을 통해 지키는 거죠.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는 희망이를 품에 안고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삼촌이 감옥에서 보낸 협박장이 또 도착했다. 곧 만나게 될 거야. 나는 그 편지를 찢어버렸다. 오라고 해. 이번에는 내가 준비돼 있어. 강민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함께 싸웁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이가 내 품에서 미소 지었다. 작고 맑은 미소.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세상이 나를 짓밟으려 해도, 과거가 나를 쫓아와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희망이가 있었고 강민호가 있었고 싸울 이유가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의 아침.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거리의 임산부가 아니었다. 나는 희망이의 엄마였고 살아남은 자였고 싸우는 자였으니까.